어떤 자존심을 담당하는 그 대표였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어떤 직에 올라가는 거, 정상에 올라가고 이런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것을 도전하기 전에 내가 그 직을 맡았을 때 과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를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아까 제가 반농담처럼 광주시장 시켜주면 잘할게요 라고 한 거는 광주에 할 게 많을 것 같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농담이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볍게 여긴다고 했을 때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이뤄낸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누가 제가 당대표 지내니까 이분석 씨 대선 행보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언젠가 가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지금 가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바꿀 것이냐, 무엇을 이루고 싶느냐,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보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외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올라갈 꿈을 꾸지 않겠다. 제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치를 더 잘할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 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뭐 도전하기 전에 제 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대한민국에는 재앙적인 결과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당대표를 나갔을 때는요 저는 제가 정치에서 충분한 경험을 했고 그 당을 승리로 이끌고 변화를 만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신당하겠다고 했을 때는요. 만약 그런 선택을 실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신당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제가 도전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분은 3년 뒤에 정치 그만하실 분이에요. 네. 그분을 경쟁상대로 삼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근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쟁 같은 것은 재미있게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는 길을 찾지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만한 지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온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분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갑자기 등장하시더니만은 딱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윤주 의원님은 시대 택닉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분의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조직이라든가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네. 검찰이 주도하는 시대가 이제는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간 영역, 특히 경제인이라든가 여러 이제 민생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도하는 진짜 선진국 시대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래서 그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펼쳐지면요. 만약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주 시민 앞에 서게 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때 광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잘 고민하고 훌륭한 답변이 나오면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누가 자범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이거 계속 하실 거면은 저는 그거는 아까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데 거기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요즘의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갔는데 제가 10분 할까 10분 하겠습니다. 그냥 주시면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 대표님한테는 이제 오늘 93% 신당 상당을 이제 확신하시는데 그죠?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강 교수님이 30% 진도를 빼시면서 올라가는 솔직히 제3정당도 한번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큰 고민인가 솔직히 말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뭐 제가 뭐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기득권 양당의 공격이 세게 들어올 것이고요. 뭐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사회 각계에 있는 어떤 집단들의 공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또다시 이게 지난 국민의당의 시도나 이런 것처럼 뭔가 누군가의 대권을 위해 가다가 안 되면 흩어지고 언젠가는 바른미래당처럼 언젠가는 양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집합체가 되는 것을 제일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같이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끝까지 같이 갈 자신 있느냐? 그런데 그 말에 답하기 어렵겠죠, 모두 다. 네, 그게 아마 가보지 않은 일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할 만큼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더 나쁜 놈이냐를 가리는 경쟁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었다고 세상이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고만고만해 보여요. 근데 그걸 벗어난 경쟁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미끄러워 다 그리고 계시는데 제일 큰 어려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솔직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일 큰 어려움은 현실이죠. 현실. 아까 뭐 선거제도 얘기도 있지만 저는 현실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그냥 편안하게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당 이런 데를 선택하고 싶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당을 선택을 하면 그러다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거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주위에서 그렇게 또 막 압박을 하겠죠. 왜 너는 말이지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힘 내지는 뭐 보수를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라고 하고 또 이제 대구 가서 얘기를 하면 결국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 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실 자리 잡은 이 그 극단적인 진영 대립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는 6.25라는 서로 간에 이제 남북 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이념이나 이런 진영이라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의 룰을 우리가 깰 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를 해왔는데 국민의당 때도 바른미래당 때도 결국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에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타협했던 거, 미래통합당에 함께 통합하고 말았던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기적인 또는 얄팍한 생각 나도 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얻어진 것도 없거니와 설사 잘됐다 한들 이 정치판을 보면서
내가 그냥 조금 더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외쳐왔던 것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는 뭐 굉장히 저도 젊어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30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50이 됐어요. 그래서 50이 돼서 바라보니까 내가 앞으로 정치를 도대체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내가 타협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타협하는 사람들한테 휩쓸려가지고 같이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깨달음 같은 게 좀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어렵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저랑 똑같이 경험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정치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깨닫고 있다. 내가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 사람들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길이 어떤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조금씩 완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다 보면요. 좀 미숙하기도 하고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뭐 싸가지 얘기 있었지만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도전하는 거니까. 그죠? 팩이 있지만 그것이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저는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사회자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 가지고 바로잡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에서 총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저는 한 120석 정도까지는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계량화해서. 근데 그게 제 능력치의 한계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 던진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계산이 그 정도고요. 그것의 의미가 저한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누구 잘못에 대해서 회전 처리하러 가는 사람인가? 저는 그 정도의 파격 가지고는 제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정치와 이런 것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신당에서 120석은 못하겠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훌륭한 정치인도 신당하셔가지고 80석 하고 그러셨는데 90년대에 저 같으면 신당에서 120석은 저도 기대도 안 합니다. 말도 안 되고요. 하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일단 120석, 130석 사는 것은 오히려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저에게는 그다지 큰 영광이 아니겠지만은 하다못해 제가 신당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신당으로 10% 15% 지지율만 받아도 그건 저에게 굉장히 뜻있는 결과일 겁니다. 광주에서 10%면은 15만 명의 시민들이 지지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그런 뭐 120, 130을 있는 숫자보다 더 클 것 같다. 지난 대선 끝나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요. 우리가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얻었던 성과를 보면요. 옛날에는 전북이 표를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남이었고 그 다음에 광주가 제일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광주가 전남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광주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살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많았다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말하지 않지만 그게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저의 가장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광주에서 투표소별로 보면은 용봉동 이런 데서 저희가 거의 20% 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비해서 얼마큼 성장했느냐 이런 게 저한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저는 선거에서도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제시해줄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약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근데 의미를 갖고 싶다. 한 분 더. 아, 예. 혹시 그 연주 의미 하고 싶어요? 저요. 시간이. 저요. 눈을 여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저는 이번에 수능을 이제 막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일단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6월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시 체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수험생에 큰 혼란이 왔었는데 이현주 의원님의 입시 체제에 관련한 의견과 해결안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웠지. 근데 제가 그때도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학 입시, 수능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의 이 시대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줄을 세워서 이렇게 순번대로 자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입시나 어떤 교육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정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그러면 지금의 수능을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 그죠? 저희 아들도 이제 수능을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볼 텐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수능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래도 그 제도 안에서 잘해보려고 공정하게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교육부를 포함해서 물론 뭐 문제도 많이 있지만 교수님들도 출제위원들 또 어쨌든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막론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꿀 때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순리대로 해야 된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된다. 아까 R&D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의식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혼자 퍽 던져가지고 갑자기 하고 그래서 이 부작용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은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시도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미리 충분히 토론해서 공론화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을 예고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왕정국가예요. 그죠? 봉건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어디서 들었다고 퍽 던져서 그것을 그대로 막 밀어붙여서 예산 다 삭감하고 이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시험을 보다 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 번에 그냥 모든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엄마로서. 그런데 예를 들면 하다못해 당장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을 갖다가 한 1년에 한 서너 번 보는 거죠. 모의고사 9월달에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다 전국적으로 보잖아요. 그걸 수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한 세네 번 보고 그 중에서 평균을 내든 아니면 그 중에서 우리가 토플 하듯이 제일 잘 나온 거 내 점수 인증받아서 그걸 내든 좀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그래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하필 그날 이 출제 자체가 어느 과목이 굉장히 편중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난 다른 과목에 자신이 있는데 해서 이게 이 어떤 그 점수에 대한 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든 그런 것들에 대한으로부터 오는 위험, 리스크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도 우리가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된다. 근데 지금 국회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정신이 없어요. 국회는 지금 뭔가 하나가 딱 생기면 제가 2번을 했지만 그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어떤 한 이슈가 부딪히면 모두가 거기에 달려듭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진국 국회는 어떻게 하냐. 평소에 이슈가 큰 게 있어도요, 평소에 다 소위원회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매일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부딪히지 않는 것들은 다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 뭐가 하나 쟁점이 붙으면 그걸로 모두가 그냥 사활을 걸고 달려들면서 양당이 극단적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 앞에 한번 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나중에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다 섞이니까 누구 소리가 뭐고 이게 무슨 주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걸 하소연해도 그게 반영되지 않아요. 왜냐?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다 매몰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치가 마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그냥 가서 일해야 돼요.